한국은 기술을 훔쳤습니다. 동양인들이 이런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 리 없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이 단정적인 목소리는 회의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프랑스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독일 외교관 박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게 과학자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 기술 도용 의혹 조사. 하이델베르크 대학 물리학 박사이자 15년간 EU 과학 정책을 담당해온 독일의 과학기술 외교관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한국이 독일 기술을 모방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8주 후 브뤼셀 EU 본부에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완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입니다. 과연 그 8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 중심적 사고를 가진 독일 최고 엘리트가 한국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기까지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베르나르트입니다. 독일 연방정부에서 과학기술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15년간 유럽연합 과학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와 증거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는 논리를, 추측보다는 팩트를 중시했죠. 그리고 유럽이 세계 과학기술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기술을 모방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진정한 혁신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25년 봄 제가 받은 한 통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발표한 기술이 우리 독일의 극비 프로젝트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기술 도용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그들의 연구소를 둘러보고 실제 기술을 목격한 후에는 모든 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니, 뒤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8주간의 충격적인 여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독일 외교관이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12층 회의실에 27개국 과학기술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죠. 의제는 긴급 안건이었어요. 한국의 퀀텀 코리아라는 스타트업이 공개한 양자 암호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인 피에르 듀부아 위원장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 기술이 우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극비 프로젝트와 90%나 일치한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듀부아 위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양인들이 이런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 리 없다고 말이에요. 분명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를 통해 우리 기술을 훔쳤을 거라고 단정했죠.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는 이미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동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게 과학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혹시 우연의 일치이거나 공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 연구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듀부아 위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클라라 박사는 너무 순진하다고, 동양인들의 기술 절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죠. 스페인 대표도 맞장구 쳤어요. 특히 한국은 그런 면에서 악명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수결로 조사단 파견이 결정됐고 저는 조사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 역시 한국이 우리 기술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과학자라면 추측이 아닌 팩트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인 미하엘이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그래왔다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베껴서 저렴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특기라고 말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처음엔 모두 모방해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확신했어요. 분명 어떤 루트를 통해 우리 기술 정보가 유출됐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 임무는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유럽의 기술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기술 도용의 증거가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 인식부터 지문 확인까지 단 30초 만에 끝났거든요. 독일에서는 최소 2분은 걸리는 과정이었는데 말이죠.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 같았습니다. 실시간 번역 서비스는 기본이고 완벽한 와이파이 환경, 심지어 화장실까지 IoT로 연결돼 있었죠. 화장실 문 앞에 서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사용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더군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독일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입니다. 김수현 대표와의 첫 만남은 VIP 라운지에서였습니다. 36세의 여성이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김수현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했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발음도 거의 완벽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다닌 같은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말에 놀랐죠. 김수현 대표는 자연스럽게 독일어와 영어를 오가며 대화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5년간 근무했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일 교환학생 시절에 제가 쓴 양자물리학 논문을 읽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복잡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솔직히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글로벌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제 논문까지 알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김수현 대표가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설명해줬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모두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모든 정류장에 표시된다고 했죠. 심지어 지하철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인프라는 잘 구축돼 있다고 말이에요. 공항 철도를 타면서 더욱 놀랐어요. 열차 내부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각 좌석마다 개인용 모니터가 있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USB 충전 포트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독일의 IC 고속열차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거치장은 화려할 수 있지만 진짜 기술력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수현 대표의 친근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리를 두려 했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잊을 순 없었습니다. 기술 도용 의혹을 조사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우리 기술을 흉내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그때의 저는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상과 다른 모습들 때문에 말이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우리 기술을 훔쳐야만 하는 후진국일까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불야성을 이루는 마천루들을 보니 그런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 못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김수현 대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일 연구소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그 자신 있는 목소리 말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궁금했어요. 퀀텀 코리아 연구소를 방문한 날은 제 과학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그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로비부터가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거든요. 김수현 대표가 직접 연구실을 안내해줬어요.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그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장비를 갖춘 곳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 정도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다는 점이죠. 심지어 독일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못한 IBM의 최신 양자 프로세서까지 있었어요. 김수현 대표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한 암호화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독일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였죠. 특히 노이즈 문제와 디코히어런스 현상 때문에 상용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실시간 양자 암호 통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처리 속도는 독일 프로토타입보다 10배나 빨랐습니다. 보안성도 완벽했죠. 중간에 해킹을 시도해봐도 즉시 감지되고 차단됐어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김수현 대표가 기술적 원리를 설명해줬는데 우리가 독일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자 오류 수정 알고리즘이 획기적이었어요. 급하게 본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브뤼셀 본부의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조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속지 말라고, 분명 어딘가에서 우리 기술을 훔쳐온 것일 거라고 말했죠. 혹시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놓고 저를 속이려는 게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김수현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10년 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연구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죠. 한국을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들은 분명히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본국에서 믿지 않더라도 과학자로서 진실을 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김수현 대표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는 남의 기술을 훔칠 필요가 없다고,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직접 확인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한국 기술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첫 번째로 방문했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정말 경악했습니다. 독일이 2030년 목표로 잡고 있는 7나노 공정이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3나노 공정도 준비 중이라는 거였어요. 생산 라인 매니저가 설명해 주는데 이미 3나노 공정도 상용화 단계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독일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인피니언이나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독일 기업들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AI를 이용한 실시간 불량품 검출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불량률이 0.001%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보시나 지멘스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못 본 것 같아요. 카이스트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단지 같았어요. 안내해준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교수진의 40%가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논문 피인 용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MIT나 스탠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더군요.
연구실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 못지않은 장비와 연구 환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세계적 수준이었죠. 한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독일 박사과정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AI와 양자 컴퓨팅을 결합한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연구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역수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BMW, 벤츠, 아우디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소장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서고 있었어요. 충전 속도는 2배 빠르고 수명은 1.5배 길었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특히 고체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차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이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수소 충전 인프라까지 전국에 구축돼 있었어요. 독일은 아직 계획 단계인데 말이죠. 현대차 연구소장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연비와 내구성에서도 독일차를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배터리 효율성과 충전 속도 모든 면에서 독일 브랜드들을 압도했습니다. 제네시스 시리즈의 성능 데이터를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시승까지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승차감이나 정숙성에서 벤츠 S클래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첨단 기능들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음성인식,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든 게 독일차보다 한 세대 앞선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국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할 상황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모두가 높은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었거든요. 일주일간의 탐방을 마치고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본국에 보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도용 의혹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본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였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마치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기정사실을 증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3주차가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과학기술 담당관인 박민수 과장이 저를 조용히 만나자고 했어요. 명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박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봉투 안에는 EU 내부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분명 기밀 문서였거든요.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박 과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EU 내부에서 이번 일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이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의 듀부아 위원장이 이번 조사를 처음부터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기술 도용서를 만들어낸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제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쓰지도 않은 예비보고서가 제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거든요. 거짓 예비보고서가 제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독일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보고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문서였죠. 제 서명까지 위조돼 있었어요. 필체를 보니 꽤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였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EU 내부에도 이번 일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들이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쪽에서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모독당한 기분이었죠. 손이 떨리며 문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평소 쓰지 않는 단어들, 제 전문 분야가 아닌 표현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조작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표현들,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짜였죠. 특히 양자역학 관련 수식에서 제가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이 있었어요. 박 과장이 추가로 설명해줬어요. 듀부아 위원장이 프랑스 대기업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탈레스, 에어버스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한 계획된 음모였던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음모가 꽤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부 유럽 기업들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 거였죠. 공정한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정치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본 것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피해자였고 우리가 가해자였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가해자였죠. 하지만 저도 그들의 음모에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수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수현 대표는 따뜻하게 답했어요. 진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가 관건이었어요.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지만 침묵하면 양심에 져버리는 거였어요. 박 과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브뤼셀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듀부아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측에 너무 우호적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고민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후자를 선택하면 제 커리어는 안전할 거였어요. 하지만 전자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죠. 브뤼셀에 도착하자마자 상관과 면담이 있었어요. 부서장인 하르트무트 슈미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승진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지만 고집을 부리면 좌천될 거라고 경고했죠. 심지어 연금 수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있고 앞으로의 생활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다른 선택을 요구했죠.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과 이야기했어요. 남편인 토마스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그게 진정한 유럽 정신이라고 했죠. 17살 딸 안나도 엄마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줬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가족 모두 저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수현 대표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김수현 대표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김수현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유럽 정신이라고 했죠.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수현 대표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식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발견한 모든 진실을 담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도용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각 연구소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도 모두 첨부했어요. 조작된 문서들도 모두 첨부했어요. 듀부아 위원장의 음모도 증거와 함께 고발했습니다. 제 서명이 위조된 사실도 포함시켰죠.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몇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바꿀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과학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지킬 때가 왔어요. 비록 대가가 클지라도 말입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EU 과학기술위원회의 긴급 청문회가 열린 거였어요. 27개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듀부아 위원장이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서 분명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청문회는 제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주간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7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PPT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퀀텀 코리아의 양자 암호 시스템, 삼성의 반도체 생산 라인, 카이스트의 연구시설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보다 앞서 있다는 증거들이었죠. 처리 속도, 효율성, 상용화 단계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듀부아 위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모두 조작된 시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이 저를 속였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제3자 검증 기관의 인증서까지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조작된 문서들을 공개한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위조된 예비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진짜 보고서와 비교해서 보여줬죠. 필체 분석 결과까지 첨부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위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듀부아 위원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로 듀부아 위원장과 프랑스 기업들 간의 연결고리를 폭로했습니다. 로비 자금의 흐름, 비공식 회의 기록들을 모두 공개했어요. EU 내부 고발자들이 제공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듀부아 위원장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대표인 밀러 박사가 일어서서 발언했습니다. 이런 조작이 사실이라면 EU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듀부아 위원장이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오해라고 클라라 박사가 한국 측에 매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듀부아 위원장이 프랑스 기업 CEO와 나눈 통화 녹음이었어요. 그 녹음에서 듀부아 위원장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거짓 보고서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여러 위원들이 듀부아 위원장을 향해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스웨덴 대표도 EU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분노했습니다. 마침내 듀부아 위원장이 굴복했습니다. 조작 증거의 궁지에 몰리며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저를 EU 한국과학기술협력특별대사로 임명한다는 거였어요. 진실을 말한 용기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진이었어요. 새로운 임무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어요. 저는 이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이보다 좋은 일은 없었거든요. 첫 번째 공식 업무는 한독 양자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이었습니다. 김수현 대표와 제가 공동센터장으로 임명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의심의 대상이었던 김수현 대표와 이제는 동반자가 된 거였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연구센터 설립 협정 체결식이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김수현 대표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왔어요. 저는 그들을 만나면서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됐거든요.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김수현 대표가 말했어요. 이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다고,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자고 했죠. 저도 동감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의심이 아닌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말이에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부터가 신기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1년 후 한독 공동연구센터에서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프로토콜이었어요.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과 독일의 이론적 기반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정말 시너지 효과가 대단했어요. 그 성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도 한국 기술의 동반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쳐줬고 김수현 대표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을 목격하게 돼요. 한국의 혁신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는 걸 이제는 확신해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과학기술 명예고문직을 제안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편견에서 시작해서 진실로, 의심에서 신뢰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뀐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제 딸 안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편견 없이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 도용을 조사하러 갔다가 오히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깨달았죠.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났고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클라라 베른하르트 박사가 브뤼셀로 돌아간 그날 이후 유럽 전역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어요. 일부는 그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더 많은 이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은 그녀의 진실을 말할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력들이 독일 최고 엘리트의 눈에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비쳤는지 느끼셨나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적인 연구소들, 삼성과 LG의 세계 최고 수준 생산 라인, 카이스트의 글로벌 수준 연구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편견과 무시는 결코 잊혀질 수 없지만 그것을 실력으로 극복해낸 우리의 노력과 성취. 모방이 아닌 독자적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기술력.
바로 이것이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닐까요? 한국인의 끈기,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선진국이라 여겨졌던 독일의 외교관조차 감탄하게 만든 우리의 기술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진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